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민주당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명 의원들의 경선 생존 여부 곧 결정됩니다. 비명 현역에 대한 친명 도전 구도가 명확한 곳들이 많은데 민주당 공천 잡음에 또 한 번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서 관심입니다. 발표 결과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포커스에서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막판 텃밭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의 제기에 무소속 출마까지 거론됐는데 파장과 수습 방안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3월 6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도 오늘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병실을 합치고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등 병원들도 비상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취소되고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비명계 현역 지역구들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대거 발표됩니다. 비교적 잡음이 덜했던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 공천을 두고 파열을 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과일값 상승률은 32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신선 채소 가격까지 들썩이자 정부가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4년 만에 재대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내일 출근길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내륙 곳곳에 눈이 내려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옵니다.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0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젊은 세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를 찾았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집행부 가운데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한 겁니다. 조사에 앞서 주 위원장은 언론 앞에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은 젊은 세대들의 자발적인 포기라 의협 차원에서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렇쿵 저렇쿵 한다고 따를 사례들도 아니고.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는 운동이라면서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편하게 임하고 있고 조사관들이 예의를 갖춰 진행 중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다른 전현직 집행부 4명도 줄줄이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완규 전 의협회장은 토요일인 오는 9일,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고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전현직 집행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을 도와 집단 행동을 부추기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이어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들도 조만간 고발한다는 방침이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주차에 들어서면서 의료 현장은 한계에 달한 모습입니다. 남은 의료 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병실을 합치고 줄어든 수입에 맞춰 인건비 절감에 나섰습니다. 보도 조용선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남아있던 전임의도 속속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차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 취소와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돈만 생각하고
그냥 환자를 보기를 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게 다 내 돈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불쾌하고 괘씸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누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의사가 그거 할 도리. 병원 속 사정도 정상은 아닙니다. 의료진 공백으로 신규 입원이 크게 줄면서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들도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대병원은 1,000개 넘는 병상의 가동률이 절반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했고, 충북대병원은 환자 수가 적은 입원 병동을 폐쇄하고 다른 병동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제주대병원도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하며 줄어든 의료 인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중 일부는 줄어든 환자 수에 따라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게 무급 휴가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휴가까지 지금 권하고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의료에서는 결사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사정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의료 공백으로 진료 차질이 커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 행동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선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재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하루 새 국무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선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해 의료진 투입과 환자들의 병원 이동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앞서 약속한 필수 의료 보상 방안도 논의했는데 고난도 수술이나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등 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3,000명을 넘어선 대학들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에 대해선 교육 현장에서도 증원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의료계 반발엔 해외 사례와 의대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정원 등 각종 통계를 인용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방안 설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교수와 같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언급했습니다. 수술 지원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지만 별도 면허가 없어 불법 시비가 끊이질 않는 만큼 현행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읍소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대형 병원의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친문계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잠시 뒤 비명계 의원 지역구가 대거 포함된 이 경선 결과 발표와 맞물려서 민주당 내홍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을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된 뒤 거취를 고민하던 홍영표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총선 승리보단 반대 세력 제거에만 몰두하는 현재 민주당은 가짜라며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입니다. 민주당 탈당파 의원 모임인 민주연대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불공정한 공천으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 총선의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과연 151석이 가능할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총선이 민주당이 좀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잔류 결정 이후 잦아들던 내홍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 뇌관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추가로 발표되는 경선 결과입니다. 박용진, 윤영찬, 강병원 등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도전장을 낸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선 때 최대 30% 감점 불이익을 받는 현역평가 하위 10%에 속한 박 의원 등의 생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무소속으로라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어서입니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잇따른 공천 파동으로 지지율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거연대 제안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의 호재가 될지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지 불확실한 만큼 이른바 조국의 강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범야권 세력이 단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조국혁신당과 거리를 뒀던 기존 입장과는 분명 다른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연대, 합당 여부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와의 연대가 가져올 손익을 놓고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선 선명성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주당은 외연을 확장하면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조국혁신당의 분발이 저희 당 특히 지역구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대표와 손잡으면 중도층 표심 위반을 불러올 수 있어서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담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연대를 강하게 한다면 중도층 이탈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앞서 내놓은 원론적 입장 외에 뚜렷한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탈당 인사 비판과 지역구 지원 유세 등을 통해 흐트러진 단일 대우를 다잡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해가면서 공천하는 국민의힘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지지층 결집과 역풍우려란 상반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한 걸 두고 당내에서는 파열을 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의 강에 빠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작다는 평가를 받던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강세 지역인 대구 달서갑에 공천한 게 불씨를 댕겼습니다. 컷오프된 이 지역 현역 홍석준 의원은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지도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22대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당 공관위는 이런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점수차가 컸지만 너무 빨리 발표하면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어 늦춘 거라며 시스템과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까지 대구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상황. 당 일각에선 친박 인사에 잇따른 TK 공천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은 방법 없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이제 큰 목표를 향해서 서울 강남과 영남권에 적용하는 국민추천제를 놓고도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지역구가 대상에 포함되며 사실상 공천 배제된 이채익 의원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겁니다. 서울 강남병 현역 유경준 의원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한 당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고 그러면은 경선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러서 공천하고 하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연일 강조하지만 친박 끌어안기를 통한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꾀하는 여당 지도부는 내심 이번 논란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농산 물값 고공행진의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사과와 귤은 70% 넘게 뛰었고 토마토와 파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했다가 한 달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20.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한 사과는 1년 전보다 가격이 71%나 뛰었고 사과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귤도 78.1% 급등했습니다. 배와 딸기, 토마토, 파 등도 줄줄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신선 과실 물가는 41.2%나 올라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 하락폭이 축소된 것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류는 지금 하락이긴 한데 지난달은 기여도가 마이너스 0.21이었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그 물가를 올리는데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과 빵, 휘발유, 휴대전화 요금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7% 올라 넉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물가의 기존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상승해 1월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상수급 안정 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특히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을 15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판매 가격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일, 채소 등 할인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40%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렌지, 바나나를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만다린,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평일 경부선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을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종과 충청권을 오가는 출퇴근 버스 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조치인데 대신 이용률이 적은 주말 영동선 전용 차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하곤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남부 지역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평일에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16.3km 더 연장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포함해 세종과 충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말만 운영하던 영동선 버스 전용 차로는 폐지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버스 운행이 적다 보니 오히려 일반 차로 정체만 가중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최근 6년 동안 이 구간의 교통량을 따져보니 경부선과 달리 영동선은 버스 전용차로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새로 바뀐 버스 전용차로 운영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15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번 경선을 통해 두 사람의 약점도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은 대부분 주에서 90% 안팎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도 승리 행진을 이어가며 대의원 절반 확보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시대의 혼란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승리 연설 내내 바이든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what's happening to our country. 슈퍼 화요일을 통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약점도 노출됐습니다. 버몬트주에서는 긴 접전 끝에 헤일리 전 대사가 승리를 가져가며 중도층이 강한 지역에서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이 재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미네소타 등지에서 바이든 대신 지지 후보 없음을 찍은 투표용지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The war in Gaza and the genocide that Israel is committing is unacceptable, and Joe Biden has not done enough. 그럼에도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이달 안에 대의원 과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대결 구도가 더욱 확연해져 이제 미국 대선은 사실상의 본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투표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완연한 봄이 왔나 싶더니 내일 출근길에는 또 눈 예보가 있습니다. 눈이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막바지 꽃샘 추위도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안개와 눈으로 뒤덮여 온통 새하얘진 태백산 정상. 계절은 봄에 접어들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겨울왕국입니다. 내일은 영동뿐 아니라 내륙에도 눈이 내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출근길에는 수도권과 충청, 경북, 강원 등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눈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오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다 밤에 그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눈으로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은 강원도에 1에서 5cm, 그 밖에 내륙에 1에서 3cm, 수도권에는 1c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아 출근길에는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눈이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도, 토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고 이후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자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발표 듣고 오셨는데요. 자, 이 소식 포함해서 정치권 관심 뉴스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장윤미 전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함께 민주당의 추가 경선 결과 발표를 들어보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관심 지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먼저. 하위 10%에 들었던 현역 의원들 경선에서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요. 박용진, 정봉주, 강북을에서는 결선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예. 3파전을 벌이고 있었죠. 네. 이승훈 이제 부위원장까지 해서 3파전이었고 이 지역에서 만약에 승패가 나지 않으면 결선까지 가는 구조였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하위 10%에 속했다는 점을 사실상 공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10%에 따른 페널티는 전체 경선 과정에서 받은 득표의 30%를 감점하는 건데요. 네. 그러려면 사실상 49%, 상당히 압도적인 표를 받아야만 감산을 해도 결선에 올라갈 수 있다는 표 계산이 나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압도적인 그 사실상 그랬다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선으로 가면요. 그때 결선으로 가더라도 30% 감산이 적용됩니다.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페널티를 계속 안고 가는 건데 이제 3파전이라는 건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만 결선에서는 더 표 결집 효과가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계속 이제 그 다져왔던 현역 의원과 또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친명 후보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또 이 표 결과가 나올지가 상당히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예. 일단 결선까지는 갔는데요. 이 결선에서 살아남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윤영찬, 김한정 의원도 하위 그 명단에 들어있던 그런 의원들이었는데요. 성남 중원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어요. 비례의 이수진 의원이 그럼 그 이제 본선행 확정 지은 거고요. 남양주의 김한정 의원 떨어지고 지금 김병주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하위 20% 안에 들었다고 스스로 공개했던 다른 두 명, 윤영찬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서 탈락을 했고 지금 나머지 지역의 결과를 보면은 여전히 현역 프리미엄은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 의원이 탈락을 했는데 이것은 하위자 핸디캡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들고 특히나 또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영찬 의원과 그 비례 이수진 의원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수진 의원은 적극적으로 이제 친명을 표방을 하고 또 윤영찬 의원은 과거에 이제 원칙과 상식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윤영찬 의원이 탈락을 했고 남양주 을에서도 지금 김한정 의원이 탈락을 했고 지금 이렇게 오늘의 경선 결과는 그 친명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승리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변호사들도 좀 보죠. 서울 금천의 조상호 변호사 친명계로 분류됐는데요. 여기 현역 최기상 의원이 이제 공천을 확정지었고요. 자, 광주로 가볼까요? 광산갑에는 박균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법률 특보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본선행 확정한 거죠? 예, 박균택 변호사는 그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때 변호인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광산갑에 가면서 이제 대장동 변호인 논란, 그 장본인이었는데 결국은 경선에 승리해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 지역 정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전국적인 선거에서 이 공천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변호인인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 금천에서 패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만큼 그 현역 최기상 의원과 맞대결을 하면서 확실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는 버거웠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전북으로 가보면은 군산에서 김의겸 의원이 탈락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인 신영대 의원이 이제 공천을 확정 지은 거죠? 네, 지금 큰 틀에서 보면요. 네. 이른바 뭐 친명 생존 이 네. 프레임이 사실상 아니라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남양주 갑의 최민희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요. 그 경쟁 후보는 뭐 친명이다라고 언론에서 조망했던 임윤태 변호사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경선에선 탈락을 했고요. 짚어주신 대로 조상호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인이 슬로건이었지만 탈락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은 어쨌든 룰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후속적으로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른바 뭐 친명이 생존하고 비명은 뭐 생존하지 못했다는 프레임이 허구였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친명 대 비명 구도에서 이제 너무 넘치는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이 배제되면서 한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내용이 이뤘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관심이 쏠렸던 지역이 충북 청주 상당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떨어졌고요.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확정 지었어요. 예, 이분도 사실은 이제 친명으로 알려져 있고 친명을 표방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많은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굉장히 휘발성이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은평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강원도당 위원장을 했던 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네. 이분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출마도 했었고 현직 강원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은평에 출마하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강원도당 위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도부에서 격론이 있었다고 하고 특히나 이 김우영 후보는 그 원외 친명 조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더민주 혁신회 그 상임위원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현역 강병원 의원을 꺾을 정도로 여전히 이렇게 친명이 그 득세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외에도 그 지금 박광원 의원을 꺾은 김준혁 교수 또 이렇게 그 전예숙 의원을 꺾은 그 이정원 전 JTBC 앵커 그다음에 그 아까 저희가 짚어드린 비례 이수진 의원, 비례 김병주 의원 뭐 등등 해서 많은 친명 후보들이 대거 좋은 결과를 오늘 얻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은평을 지역에 자 김우영 강원도 당협위원장. 자 이분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문제 제기를 크게 했었는데 자 오늘 결과적으로는 또 공천을 받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사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이제 최고위에서도 이 강원도에서 도당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사표가 제대로 수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평구로 다시 가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우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경 의원, 은평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었죠. 다선 의원이었고요. 그 방의 지역 그 보좌관을 상당히 오래 하셨던 분이고요. 은평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와 인연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은평구청장까지 했던 분이기 자격이 때문에요. 없어서 이제 당내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 강원도의 맞습니다. 도당 위원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공천한 부분 이것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정치적 도의에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 그 지역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표밭을 다졌던 그런 맥락에서 현역 의원을 또 꺾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혹시 또 눈여겨본 지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준택 고검장 같은 경우에 또 현역 의원을 꺾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뭐 정치 신인 가점의 대상의 또 막 설왕설래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당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광원 전 원내대표도 그 지역에서 한 3선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인 체급이 컸고 전 MBC 앵커였고 지명도도 상당히 높지만 이 김준혁 교수가 그 지역에서 또 오랫동안 도전장을 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꺾은 것도 사실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징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지켜본 부분은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였는데 앞서 짚어본 대로 이제 결선까지는 갔는데요.
박용진 대 정봉주 2파전으로 또 한 번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이 그러니까 경선 발표될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 지역이 민주당 전체 경선 지역 중에서 7번째로 3인 경선이 발표된 지역입니다. 예. 그 앞에 발표된 6곳의 3인 경선 지역은 결선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결선이 있었고 정봉주 후보와 이승훈 후보는 모두 친명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명계 두 후보가 만약에 표를 분산한다면은 박용진 의원이 그 30% 페널티를 안고도 어느 정도 그게 극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선에 가서 다시 1대1이 되면은 그 페널티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이 지역만 결선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결선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용진 의원이 이 페널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지역만 더 짚어보면은 인천 동미추홀 갑입니다. 여기가 지금 허종식 의원이 그 금속노조 출신의 손오범 예비후보를 꺾고 오늘 경선에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 허종식 의원이 최근에 그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별로 그렇게 선택에 영향이 없지 않은가. 이런 것을 이제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됐었던 민주당의 추가 공천 결과 내용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자, 오늘 아침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 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습니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네, 정치적 학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홍영표 의원의 탈당 예상된 수순이긴 한데요. 지금 말투는 굉장히 좀 차분합니다만 비판 수위는 굉장히 끌어올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당에서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사선을 한 중진 의원이죠. 친문계 좌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본인이 단순히 선수를 한 번 더 올리려고 탈당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든가 바로 합류하지 않고 일단 당 밖에 머물면서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겠다는 거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유권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은 일단 공천 과정이 이제는 마무리 수순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견주어봤을 때 먼저 풀어낸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원팀, 원보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천 갈등이 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고 공천 갈등 터널을 길게 걸어 민주당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런 분석이신데. 자, 오늘 홍 의원 탈당으로 이날까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탈당한 의원이 6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 추가 탈당이 더 나올지 얼마나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공천 잡음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잔류 결정을 하면서 조금 이 탈당을 막는 어떤 전환점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의원들의 결이 미묘하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홍영표 의원, 설훈 의원, 김영주 의원, 이 50년대생 의원들, 이분들은 소위 그 민주당의 86 운동권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 또 송갑석 의원, 기동민 의원 이분들은 다 전대협 세대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전대협 의장 출신인 것은 많이들 잘 아실 것이고 이인영 의원은 단수공천 받아서 이제 당연히 잔류를 하겠습니다만은 전대협 일기 출신이고 송갑석 의원도 경선을 치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대엽 4기 의장 출신이고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86 운동권 출신들은 뭔가 나름대로 그 내부적인 어떤 소통이나 혹은 협력을 통해서 당에 잔류를 해서 뭔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지도체제 변화를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할 것 같은 지금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이 좀 미묘하게 나뉘는 것 같고 이 결이 나뉘는 것은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장미미 변호사께 추가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정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하면서 저희가 자막으로 속보 문말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충북 충주에 저희가 김경우 예비 후보가 경선을 통과했다고 이제 자막이 나갔는데요. 김경욱으로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 양해를 말씀드리고요. 전 국토부 차관은 김경우 전 국토부 차관이 오늘 공천을 충주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앞서 이제 자막이 좀 잘못 나갔다는 부분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정정을 좀 제대로 해야 돼서요. 예,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표 의원도 이거 추가 탈당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기대하지 않는다. 현역 4명으로 총선에 임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역 4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서른 의원 먼저 이제 탈당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미 바깥에 나가 있는 김종민 의원 그리고 박용순 의원. 자, 이렇게 연대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일까요? 이게 아마 새로운 미래로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의 이탈을 한 정치인들을 받아내기에는 좀 모호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호남 기반이 세게 착근하에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여론이 엄청 호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신당과 합당을 한다고 하면서 좀 스텝이 꼬여진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틀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겠다. 심지어는 서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로 바로 가진 않으셨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건 아마 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 그리고 본인도 출마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미래의 타이틀을 달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부천 의을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와서 내 조직과 내가 이렇게 표밭을 다졌던 부분으로 유권자 선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후자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랑 나중에 느슨한 큰 틀에서는 함께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대를 하되 그럼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제 그 6명의 탈당 의원들 중에 뭐 김영주 의원이나 그 박영순 의원은 행선지를 다 정했고 남아 있는 분들이 4분 계신데 이상은 의원은 울산 북구니까 거기는 뭐 무소속이 유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새로운 당에 어디를 몸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남아있는 게 홍영표 의원하고 서른 의원인데 이분들은 지역구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화제의 중심에 섰던 홍영표, 서른, 임종석 3사람 중에서는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장악력이 단연 강하죠. 동일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했고 서른 의원은 5선이지만 동일 지역구 5선이 아닙니다. 초선 재선 때는 지역구가 부천 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 지역구 3선을 했고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미래에 내가 굳이 들어가야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미래가 현재 수도권에서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수도권 소구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무소속으로 뛰어도 3자 구도에서 충분히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요. 비근한 예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3자 구도에서도 43% 득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그 호남 원적 유권자 지지층의 표를 분산했다는 그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의 표가 분산됐다고 봐야 되는데 43%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새로운 미래에 몸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정도의 생각인 것이지 꼭 가야겠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각 그 제3지대에서 기호 3번 받는 쟁탈전도 있을 텐데요. 녹색정의당이 지금 6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새로운 미래에 6석 이상, 7명이 합류할 가능성은 좀 멀어지는 겁니까? 지금 오늘로 투표일이 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촉박한데 현역 의원 이탈, 지금 경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에 참여했으면 일단 본인 지역구에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무리하면서까지 선거법은 어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상 새로운 미래도 민주당의 공천 잡음, 공천 파열음 속에서 뭔가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기다린 부분이 있었죠. 그 신호탄이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사실 광주 출마 기자회견까지 연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그 꿈은 그냥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친문 좌장이 당을 떠나는 날 이재명 대표는 다른 친문계 황희 의원의 지역구 서울 양천갑에서 지역 유세를 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희 후보님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두 분의 모습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이 어제 났죠? 네. 아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게 있고 섭섭하고 또 혹여 억울하게 생각되는 점들이 있더라도 우리 내 결정을 존중해주고. 네. 자, 예비 후보였던 이나영 후보도 옆에 보면 함께 자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가야 될 모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오늘 있었는데, 자, 황희 의원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친문 인사다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 의원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기를 갔거든요. 자, 어떻게 친문계 보듬게 좀 나선 행보라고 보십니까? 생각보다 그런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효과는 왜냐면은요. 크지 않을 거죠. 예, 왜냐면은요. 그 친명과 비명이 치열하게 경선했던 지역에 갔으면 그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뭐 아시겠지만 이나영 예비 후보가 자격 상실됐거든요. 민주당 경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선관위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경력을 홍보물에 표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자격 상실이 돼서 아예 경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황희 의원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공천이 된 곳이고 그래서 어떤 그 경선 후유증이 없는 곳이에요. 가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부담이 없는 곳이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그 누적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들이 있었죠. 특히나 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을 하니까 그 전에는 존경하는 분이고 내가 점수를 줬으면 좋게 평가했을 것이다 라고 하더니 탈당 후에는 돌변해서 네거티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 국민들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이 한 지역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저는 뭐 그렇게 윤건우 봤습니다. 의원이 나가는 구로을이라든가 고민정 의원이 나가는 광진 이런 데를 가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뭐 그런데 가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텐데요. 그동안에 이제 너무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은 뭐 0점 받은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라면서 뭐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웃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워낙에 누적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 상황은 이재명 대표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뭐 선대위원장을 적절한 분을 발탁을 한다든가 뭐 그런 조치라도 해야지 그나마 좀 이런 것들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어쨌든 앞서 장유미 변호사께서 민주당은 이제 공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선대위도 이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선대위원장을 누가 만드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이 이해찬 전 대표예요. 선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나서게 되면 너무 올드보이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저는 올드보이라는 말이 어쨌든 정치적인 경험치가 높은 걸 굉장히 좀 폄훼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젊은 정치인도 그리고 연륜이 있는 정치인도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민주당의 대승을 이끄는 데 상당히 기여한 부분 아닙니까? 그때 당대표셨기 때문에요. 그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 승리를 견인하는데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모셔올 수 있는 거겠죠. 다만 본인이 그 역할을 지금 이제 하실 수가 있는 여건인지 여부는 본인 판단이실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 체계로 어느 누구라도 그리고 당의 아주 참신한 이탄희 의원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 여러 카드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카드가 열려 있다. 그리고 꼭 한 사람이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이탄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이 이탄희 의원 포함해서 다른 카드로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철희, 서윤교 두 분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현희 후보가요. 지역구의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거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크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선대위원장급으로 해서 전체 선거에 얼굴로 내세우면 그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이 봉합이 되고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전 대표. 네. 예. 어떻게 뭐 누군 요청했는데 누군 뭐 거부당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아직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오늘도 뭐 일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랑 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당을 위해서 도울 생각 다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탄희 의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는데요. 이탄희처럼 신선하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불출마한 의원들 중에도 또 좋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름이 나온 분 하면 이탄희, 임종석 두 분이 나왔고요. 앞서 이해찬 의원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누가 민주당 그 선거를 이끌게 되면 가장 민주당 선대위를 잘 이끌 거라고 보시는지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볼 때 가장 거꾸로운 분은 누굽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론된 분들을 좀 한 분씩 짚어보면 일단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잔류를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국면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겠나 싶어요. 본인이 컷오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앙금이 컸거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럼 전면에 등장해서 전국적으로 그 각 후보들을 지원 유세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과연 원할까? 그래서 저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가능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소구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유시민 전 의원도 뭐 정계 일선에서는 이제 떠난 분 아닙니까? 본인 또 재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적합할지 모르겠고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굳이 생각을 해보면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처럼 그래도 이재명 대표보다 조금 더 온건한 노선을 걸어온 분들 이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은 바람직했을 텐데 과거에 이제 그 이 두 총리가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었고 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 현해 살수 얘기하면서 뭐 이선으로 퇴진하라는 요구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앙금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카드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중량감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안이 마땅치 않다 보니 저는 거론이 된 게 이제 이탄희 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오늘 김누리 중앙대 교수 한겨레 칼럼이 좀 눈길을 모았는데요. 이탄희가 무대에 오른 순간 한동훈의 몰락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그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그 한겨레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좀 총평을 하자면은 이탄희 의원에 대한 어떤 좀 팬심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김누리 교수께서 한 5가지 정도 뭐 이유를 들긴 했던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수긍하기 어렵고 물론 뭐 관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탄희 의원은 그 뭐 정치개혁 아젠다를 내걸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과거에 이제 정치개혁 을 선명하게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것들이 어떤 대선거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정치 현실에서 상당히 그 적실성이 좀 떨어지고 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셀럽 정치가 더 유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 신인들은 더 그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비현실적인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와는 달리 또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여전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탄희 의원, 서영교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내놨는데 당내에서는 이게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단 뭐 정치적으로 이게 지표 같은 걸 보면요. 이탄희 의원과 관련해서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담지해내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약간 있습니다. 중도 확장력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더 소구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건 당연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비되는 측면 때문입니다. 이런 국정감사장 같은 경우에서도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대단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좀 모순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이 뭐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그 김누리 교수가 짚고 있는 부분, 김누리 교수는 김한길 위원장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탄희 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건 단순히 유명세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진정성 있는 정치 행보를 분명히 걸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넘어와서 세비 반납하겠다. 좀 대단히 좀 뭐랄까요? 포퓰리즘적으로 던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탄희 의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속 기소가 되거나
어떤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에 한정해가지고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미 입법 발의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교하게 검토한 부분과 그냥 전부 뱉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그냥 공세하는 수단으로 삼는 부분, 대비되는 부분이 있고 또 큰 부분은 업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즉흥적이죠. 보수 언론에서도 본인의 신뢰 자산을 좀 깎아먹는 정도의 업법을 구사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확장성에는 상당한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탄희 의원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정확한 업법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대비되고 있어서 민주당의 얼굴로 또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의 좀 단점을 상당히 부각시키는 인물이 아니겠냐 이런 점에서 소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전 의원을 민주당이 좀 더 크게 쓰면 갈등을 봉합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금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당에서 어떻게 좀 접촉은 가능한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캠프 분한테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제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당연하지만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불출마의 후유증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휴식기를 갖고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 계획 좀 추진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앞서 그 송영훈 변호사께서 김부겸, 정세균, 또 전직 총리 얘기도 했는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 당사자들은 일단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서 지금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으로 해서 당장 어떤 당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김부겸 전 총리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어떤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나는 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확한 인식인지는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정치는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또 본인의 역할이 있다면 또 정치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분도요. 그렇다면 당에서 역할을 해야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열린다는 점은 좀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교적 조금 조용한 공천을 이어가던 여당에서도 막판에 텃밭에서 현역 의원이 다수 컷오프 되면서 좀 불만이 새어나오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특히 홍석준 의원 지역구 대구 달서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홍석준 의원 반발이 컸는데요. 자, 정영환 위원장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그 데이터로 보면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2등 후보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역으로 했다고?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정무적 판단을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시스템 공천대로 그대로 했으면 빨리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더 토의하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영하 변호사가 2등 후보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일찍 발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역으로 해서 늦게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많이 낮다고 하니까 뭐 공관위가 그렇게 점수를 매긴 건 사실일 겁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놓고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꼭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인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상당히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인 것은 맞는데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핵심 참모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다시피 하는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이미 사면이 됐고 그렇다면은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은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친노도 과거에 패족이 됐다가 부활해서 그 민주당 계열 정당의 주류로 다시 등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뭐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대구 달서갑 지역구는 경선을 했으면 가장 논란이 없고 깔끔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관위가 뭐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이상 그것은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대구 달서갑이 워낙 텃밭 중에 텃밭이다 보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경선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에 강해
그리고 네. 민주당은 조국의 강에 빠지고보다 이렇게 다 그렇죠. 양당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요. 유영아 후보는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이 지지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죠. 아마 공천을 받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읽어봐도요.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공천은 공적인 영역 아닙니까? 개인의 어떤 은혜를 갚는 공간은 아닌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거는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 본인이 경쟁력이 낮아가지고 컷오프 됐다. 거기서 졌다라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최소한 칭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도 보실까요? 지지율 내가 1위로 2위 후보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단수 추천의 요건이 되는데 컷오프된 게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니 당에서 이례적으로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종합평가 점수까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공개를 하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어쨌든 1위를 한 건 맞네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저런 발표를 한 걸로 봐서 공관위가 그 심사한 결과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공관위가 유경준 의원의 그 불복 비슷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유경준 의원이 이렇게 반발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요. 그 서초 강남 지역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제가 방송에서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 대중성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 일정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그렇게 약간 비례대표 비슷하게 운영을 해온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유경준 의원도 초선으로 이제 배치가 그렇습니다. 된 거였었죠.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의 통계청장 출신인데 이분이 2020년에 강남병에 공천을 받을 때도요. 그때 현역이었던 이은재 의원이 컷오프되고 유경준 의원 본인이 전략공천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받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현역이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 국민의힘이 서초 강남권에서 이런 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자기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또 자기 지역에서 중진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더 사랑하고 또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동안에 양해를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양해에 기반한 어떤 공천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는요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당 안에서는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께서 이것을 어떤 본인에 대한 본인의 기득권을 주장을 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강남병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기회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서초 강남권의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공천 역사를 봐도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동영 전 의원을 빼고는 민주화 이후로 3번 연속 같은 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물론 걸까요? 2번까지 받은 분들은 몇 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이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뭐 둘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텃밭에서는 좀 신의를 발굴하고 인재들을 좀 영입을 해서 그곳에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정의라는 취지로 이철규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발표한 지표를 보더라도 1위예요. 그리고 뭐 지역 재배치 언급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한 조율도 없었다라는 게 본인 설명입니다. 유경준 의원을 품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 해석을 낳는 건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의원이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크겠죠. 유승민 의원이 정치 입문을 시켰고 그 지역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내에서 그 외연을 확장하거나 뭔가 대통령과 지금 지도부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인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게는 좀 가혹한 공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컬트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와 어떤 합리성을 완전히 결여했다라고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계 천액이다. 자, 이런 지적이신데. 아니 대표적으로 유이동 의원도 공천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유승민계 천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유승민계로 분류되지 않죠.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공천이 된 분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아닙니까?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서초 강남권의 공천 기조에 매우 부합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1위 후보 49.6% 해가지고 쭉 나온 거. 이거를요. 후보들끼리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공관위가 오늘 그 발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본선 경쟁력 조사를 할 때 정당 지지율은 저 1위 49.6%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1위 후보의 경쟁력이 정당 지지율보다 하회하니까 낮다고 평가를 한 거고 그래서 전략 공천을 지금 저곳에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팩트를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 추천제 대상 지역으로 돼서 사실상 컷오프가 된 의원들도 있는데 울산 남갑의 이채익 의원은 오늘 탈당까지 시사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공천 막판에 좀 이 불만들이 표출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물론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죠. 그리고 뭐 공천이라고 하는 게 항상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이제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은 아픔이 있고 또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 추천제에 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게 이걸 조금 더 일찍 실시해서 공모 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야지 정말로 천하의 인재를 널리 불러 모은다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모 기간이 짧고 이제 공천 막판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시행해 본 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번에는 좀 많이 보완을 해서 대상 지역구도 일찍 선정을 하고 공모도 좀 길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 흐름도 좀 볼 텐데요. 요즘 뭐 총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들이 나옵니다. YTN 여론조사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볼 텐데요. 총선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입니까? 이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가 29%로 지금 2주 만에 3%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가 3%포인트 또 내린 이런 상황이라서 좀 크로스가 된 상황이고요. 다음 그래픽까지 좀 같이 보시죠. 자, 양당의 공천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국민의힘 공천은 자, 긍정적으로 본다 44, 그리고 부정적으로 본다가 37, 민주당은 부정적으로 본다가 50, 그리고 긍정적으로 본다가 33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공천 파동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3월 3일과 4일 양일간 그 조사를 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그때는 이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좀 그 잔상이 남아있는 그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졌던 측면도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말 어려운 숙제가 국민의힘에는 남은 게 사실 현실입니다. 국민추천제라는 것도 또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인물이 그 사실 컷오프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을 납득시킬 인물을 과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검증은 또한 제대로 될 것인가, 자천 타천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금 여러 잡음이 국민의힘에 나오고 있죠. 정우택 부의장 돈봉투 사건, 이 부분은 두둔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을 상당히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그렇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천에 배제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지표가 또 반영되는 그 추세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추세를 또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여론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여러 방송에서 뭐 비슷한 맥락에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야구로 치면요. 5회까지 퍼펙트 게임 당하다가 6회에 와서 이제 주자 한 명 1루에 나간 겁니다. 그것도 안타 쳐서 나간 게 아니고요. 몸에 맞는 볼을 맞아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주자 한 명 1루에 나갔는데 그 덕아웃에서 뭐 춤추고 환호해서는 안 되고 다음 타자도 잘하고 그 다음 타자도 잘하고 9회까지 잘해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장윤미 전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팡배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오후 8시쯤 조사를 마친 주 위원장은 경찰에 아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면서 경찰과 다음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이른바 MZ 젊은 세대들의 자발적인 포기라 의협 차원에서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 병원이 그동안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바로잡아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PA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 수용 인원을 고려하면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이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신청이 정부 계획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까지 속도를 내면서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 12명이 행정보직을 그만두겠다며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 측이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겠다고 신청한 데 대한 반발 차원입니다. 전날 강원대 의대 학장이 삭발한 데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대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예상보다 많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자 분노가 커진 모습입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고육책으로 개강을 미루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면허정지 절차에 반발하는 교수들의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영남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포갑하고 있다며 의료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복지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의와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국대 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다면 제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의대 교수 대부분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드러내고 있진 않습니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채우느라 바쁘고 또 의미가 와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조짐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면서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거나 비명계로 꼽혔던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강병원, 박광원, 윤영찬 의원 등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대표적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10시쯤 발표가 됐는데요. 민주당 경선 결과 이 밖에 눈여겨볼 부분들까지 자세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20곳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가 조금 전 민주당 당사에서 발표됐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는 비명계 대거 탈락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 은평을에선 비명계 현역인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해당 지역에선 자객공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던 박광원 의원도 대표적 친명 원외 인사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 패했습니다. 김 교수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저자이자 현재는 전략기획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공개 반발했던 비명계 현역 김한정, 윤영찬 의원은 각각 김병주, 이수진 비례의원의 본선 진출권을 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10%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현역인 전해숙, 정춘숙 그리고 친명계 김의겸 의원이 경선 탈락해 오늘 발표로 총선 레이스를 마감한 현역은 8명이 나왔습니다. 친명계 우세 속에 찐명으로까지 분류되는 대장동 변호사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광주 광산갑 박근택 변호사는 현역 이용빈 의원을 누른 반면 조상호 변호사는 현역 최기상 의원의 서울 금천구 총선 후보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오기형, 허종식 의원과 함께 원외 인사로 배재정 전 의원 등이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친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강일 전 충북 청주상당 지역위원장에 패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권양엽 예비후보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과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권 예비후보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업무를 했지만 이는 전체 경력에서 극히 짧은 기간일 뿐이고 김혜경 여사의 개인 비서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거짓 해명이 드러난 이상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여당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건 정도를 한참 벗어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양엽 후보는 거짓 해명을 하고 이 대표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동조했다며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출범 당시 야심차게 기대했던 목표보다 모두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총선 경고등이 켜지자 양당 모두 반등의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각자 도생 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3지대 세력이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 출마 지역구를 공개하겠다며 여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10일 오후 3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의 출마 지역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마냥 늦출 수는 없고요.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라고 제가 말한 적은 없고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탄핵의 강과 조국의 강을 싸잡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다시 유형화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의 강을 거슬러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줬다가 다시 경선시키고 뭐 이런 상황 등을 봤을 때 호떡 공천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이런 행보엔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각각 1%와 2%로 거대 양당과는 비교 자체가 무색합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지지율 4%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류 무산이, 개혁신당은 여당에서 현역 의원을 한 명도 영입하지 못한 게 뼈아픈 대목으로 꼽힙니다. 정치적 명운을 걸고 거대 양당을 떠날 만큼 두 정당이 아직까진 큰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양대 제3지대 세력의 성패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추가 합류되는 의원들이나 합류되는 정치인들과 함께 또 전체적인 공천 상황들을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책 대결로 제대로 된 승부를 하게 되면 저희 개혁신당 지지율도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압도적인 인물론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빅텐트 무산 이후 제3지대 바람이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평가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딛고 일어서려는 양당의 이슈몰이 시도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농산 물가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로 다시 오른 겁니다. 통계청은 과실과 석유류 등이 오른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로 올라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일 가격이 3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납품 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에 434억 원을 투입해 가격을 끌어내리고 수입 과일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과일 가격 폭등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 이상 저온과 여름철 집중호우, 가을엔 고온으로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사과값이 71% 급등하자 대체제인 귤 가격이 78%, 배 가격도 60% 이상 올랐고 설 연휴로 수요까지 늘었습니다. 과일 물가 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배추와 대파 등 신선 채소 가격까지 꿈틀대자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과일과 채소의 납품 단가를 지원해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사과, 대파 등 13개 품목에 대한 납품 단가 지원을 위해 예산을 당초 15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지원에도 다음 달까지 23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이 30% 이상 오른 과일과 채소의 경우 최대 40% 할인에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입 과일의 공급도 늘립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렌지와 바나나를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만다린과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의 관세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두유와 소맥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필요성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식품기업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비상수급 안정대책반을 가동해 물가 불안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고물가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상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피치는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 제시한 2.1%를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인공지능 관련 수요에 힘입어 내년까지 긍정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강세가 이어지면서 2년 4개월 전 넘지 못했던 6만 9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애플과 테슬라 등 기술주들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했던 6만 9천 달러 선을 2년 4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기대감을 모았던 비트코인 ETF가 올해 초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은 2월에만 40% 넘게 오르는 등 강세를 거듭했습니다. ETF 승인 이후 관련 상품에는 7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이 쏠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Those ETFs have accumulated 4% of all the Bitcoin there is in the world just in 6 weeks. Just to put that in perspective, that's proportionally about twice the size of the gold ETFs. 여기에 채굴량이 절반으로 주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음 달에 오는 점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중 1,900만 개가 이미 채굴됐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는 만큼 변동성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급락 분위기로 돌아서며 수천 달러 내린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금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주들의 악재가 이어진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아이폰의 중국 판매량이 크게 줄며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4위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에 애플 주가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테슬라도 중국 출하량이 크게 준 데다 독일 공장까지 정전으로 일시 멈췄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주가도 각각 3%가량 떨어지며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의회 증언대에 섭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금리 인하 시점 등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힌트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파리바게트 재판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지난 4일에 구속되셨죠. 검찰은 SPC처럼 과거 노조 와해를 시도한 사건 판례를 모두 분석하며 SPC 허영인 회장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그룹 황재복 대표이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SPC 자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국노총 산하노조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거나 회사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사실상 어용노조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황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의혹의 개연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황 대표 등 SPC 사측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와해 공작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방안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면서 어용노조를 내세워 기존 노조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원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확정했고 범행에 가담한 10여 명의 유죄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선 금속노조 등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적 균형을 위해 인정돼야 하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를 벌이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 돈 10억 원을 빼돌려 컨설팅 업체에 준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유시영 전 대표와 이모 전 부사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 측이 공작을 위해 만든 어용노조는 노동 3권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노조와의 관련 판례 법리를 모두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황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상대로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노조 와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확인한 뒤 허 회장 소환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5천만 원과 함께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등 보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경기도지사 비서를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 전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전임자로 A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30%로 이 신청 문턱을 낮췄는데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주민은 환영하고 다가구 주택 주민들은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있는 서울 12개 동 주민 500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상가주택 소유주들인데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들을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호별로 소유주가 다른 빌라 등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선 보상을 기대하며 호의적입니다. 반면 호별로 거주자가 달라도 1주택으로 간주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임대소득을 앗아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아타운이 재산권 침해라며 투기 세력과 빌라 거주자들만 배불린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욕심쟁이들은 빌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를 사갖고 들어온 투기꾼 세력들이 원주민에 이루어서 정당하게 이루어던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기를 하는 거예요. 모아타운은 재작년에 도입돼 85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주민 동의율 30%와 노후도 20년을 요건으로 내걸어 문턱을 낮췄지만 주민 반대로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 대부분 가지를 못하고 이제 조합 구성을 하냐마냐 여기서 이제 갈등이 계속 일어나시더라고요. 실제로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삼성 이동과 역삼 이동의 경우 주민 반대를 이유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는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모아타운 관련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 상태. 서울시는 갈등 전담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는 계획이지만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있는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며 반대 움직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 임대료가 가장 비쌌던 곳은 중구 북창동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 지역별 조사 결과 북창동은 1제곱미터당 월 18만 원으로 통상 임대료가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전용 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087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셈입니다. 북창동은 과거 수년간 1위를 차지했던 명동거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상권에 공실률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이용자 수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업체 YG앱 리테일 굿즈는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가 지난달 기준 81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 앱 사용자 수는 581만 명, 쉬인도 68만 명으로 역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법인 알리코리아의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한 해 전보다 5배로 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근절을 위해서 모든 지방의회의 청년도를 평가해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구의회와 군의회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해 전국 243곳의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경남 양산시 의회 의원이 직원을 1년 넘게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몸을 만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엔 파주시 의원이 시장과 함께 수질 정화 시간에 몰래 황제 수영을 즐기다 망신을 샀습니다. 지방의회의 이런 각종 비리는 점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전국 92개 시도의회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평균 80.5점보다 12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역 주민이나 함께 일을 하는 공직자,
전문가 등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66.5점으로 더 낮습니다. 갑질과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 외유성 출장, 이해 충돌이 심각하다고 꼽았습니다. 직접 부패를 겪었다는 답도 15%가 넘었는데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많게는 37배가 높았습니다. 권익위가 지방의회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군의회와 구의회까지 모조리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시도의회만 조사했지만 전국 243곳 모든 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제도 운영 실태, 청년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의회 관련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조사를 거쳐 부패 실태 점수에 반영하고 부패 관련 제도 개선이나 이행 실태도 점검합니다. 권익위는 상반기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설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연말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온라인 카페에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구급 공무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비난하는 댓글이 잇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김포시는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조 3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에 송환돼 재판을 받던 총책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된 후에도 현지 사법 체계를 악용해 국내 송환을 2년이나 피했었는데 자신은 바지 사장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고급 주택에 소총으로 무장한 현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칩니다. 주택을 수색한 특공대는 주택 밖 수풀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숨어있던 남성을 체포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 씨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현지 조직원에게 이사와 팀장 등 여러 직책을 맡기고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원만 200여 명, 2년 동안 입금받은 돈은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검거된 뒤에도 우리나라로 곧바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소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추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피의자인 허위 사건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경찰과 외교부, 국가정보원은 현지 당국을 설득한 끝에 검거 2년여 만인 지난해 8월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2시 21분에 본인 체크영장 집행할 겁니다. 맞으시죠? 검찰은 김 씨가 40억여 원을 불법 수익으로 챙기고 14억 원은 친척 계좌 등을 통해 자금 세탁한 혐의까지 조사해 지난해 9월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석 심사에서 김 씨 측은 총책이 아닌 바지 사장일 뿐이라며 여러 계좌에서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면 1조 3천억 원 역시 과장된 액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돼도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검거 뒤에도 국내 송환을 방해한 점 등을 들며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 여부와 함께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정 의원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카페업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800만 원을 정 의원 측에게 전달했고 준 돈 가운데 돌려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가 일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정 의원실 보좌관이 찾아와 회유해 보복이 두려워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의원 측은 돈 봉투는 곧바로 돌려줬다며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방송 기자, 신원 불성의 제보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국회 제명을 언급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가짜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증 확인 의무로 단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과 미디어 공정성 파괴를 막겠다며 연대기구를 출범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0개 단체는 오늘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KBS와 MBC, TBS 등 공영방송 장악 저지와 YTN 위법 매각 승인 취소,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운영 정상화 등을 활동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도 지났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또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강원 영동은 역대 가장 자주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는데요. 잦은 눈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지만 가뭄과 산불 걱정은 당분간은 덜게 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조금씩 봄 기운이 번지던 백두대간에 봄을 시샘하듯 눈이 쏟아집니다. 나뭇가지마다 봄꽃 대신 눈꽃이 피었고 이제 막 꽃망울을 틔우던 생강나무는 봄눈에 덮여버렸습니다. 입춘과 우수에 이어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도 지났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22년 사는 동안 눈이 이렇게 마연 건 처음이고요.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불편도 스럽고 고립돼서 나오지 이틀을 못 나왔어요. 지난달 북강릉에서 눈이 관측된 날은 17일로 최근 30년 평균 5.9일의 3배, 1.7일마다 한 번꼴로 눈이 내린 셈인데 1912년 기상 관측 이후 눈이 가장 자주 내린 2월로 기록됐습니다. 강릉의 2월 강수량 역시 175.3mm로 4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겨울 잦은 폭설에 가뭄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저수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강릉 오봉 저수지입니다. 물이 거의 가득 찬 모습인데요. 현재 저수율은 91.4%로 지난해보다 15%나 높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다른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간에 쌓여있는 눈이 녹아서 들어왔을 경우에 현재 상태 이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영농급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산간 곳곳에는 아직도 많게는 1m 넘게 눈이 쌓여 있는 만큼 당분간 산불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생산한 꿀이나 푸른 꽃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에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교묘한 신종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이 일선서까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한 남성. 해외 양봉 농가에서 생산한 꿀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10분만 투자해도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직접 사업하고 협회장이 대표를 맡는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이탈리아 푸른 꽃게를 수입하는 업체에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수협 인증을 받아 공신력 있고 한 달에 21%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바다라는 업체가 지금 이탈리아 푸른 꽃게 토액 점유율의 80%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돌연 홈페이지를 닫고 잠적해버려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30여 명이 4억 원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 23만 1천여 건에서 재작년 32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에서 22%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비해 검거율은 79.5%에서 58.9%로 2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사기범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범행을 물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경찰이 이런 신종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 통신사들과 협업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악성 사기 추적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검거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새로 만든 범죄 수익 추적 수사계를 적극 활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역사 관련 시민단체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 꼼수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며 대일 굴욕 외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긴 서울 독립문 앞에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3자 변제안이 발표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정부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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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행안부 산하에 만든 재단 기금으로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당시에도 일본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부는 호응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1년 동안 감감무소식입니다. 가해국이 원하는 대로 과거사를 지우고 피해자들 희생양 삼으며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 당사자 15명 가운데 11명이 고민 끝에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 4명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부가 공탁을 통해 강제로 배상하도록 한 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는데 시민단체는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3자 변제안이 법리적으로도 틀렸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했으면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공탁했던 것 모두 불소리 처분에 이어서 외교부가 이 신청했던 것 또다시 기각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대법원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사례도 잇따랐고 일본 전범 기업의 공탁금을 처음으로 직접 수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재판했던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서도 조금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서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제3자 변제를 통한 해법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주도로 1년 전 발표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기업의 참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한일 대화와 협력은 침체기를 벗어나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과 양 모두 힘차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그에 걸맞은 부양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동 부유나 고품질 발전 같은 시진핑표 경제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그 의미와 맥락이 무엇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올해 양회부터 중단된 총리의 폐막 회견 대신 경제부처 장관급들이
내외신 취재진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5%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단으로 내수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강조한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론을 충실히 따르는 처방입니다. 所以这个汽车家电更新换代呢，也能创造万亿规模的市场空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내세운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역시 시진핑 시대 경제 구호인 고품질 발전의 골간으로 꼽히는 분야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작년보다 10%나 늘어난 68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과거 대형 개발 사업 중심이 아닌 첨단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全面深化改革开放，夯实资本市场高质量发展的制度基础。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중국은 74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풀어 중국판 뉴딜 정책을 폈습니다. 141% 수준이었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87%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금 이탈 우려와 환율 압박에 통화 정책의 운심폭도 비좁기만 합니다. 这个0.5个百分点的就是一次性的示范的长期限的流动性呢是1万亿元。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를 3%로 설정한 것도 강력한 부양보다는 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구 휴전과 가자지구에서의 철군, 가자지구 북부 출신 피난민의 귀가 등 자신들이 제시한 휴전 조건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협상에 필요한 만큼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면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책임을 이스라엘로 넘겼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오늘과 비슷해 예년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과 비슷해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충북과 남부 일부 내륙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이후 저녁까지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대체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3도, 광주 2도, 부산 5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모레부터는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